카카오와 펄어비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카카오가 작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 5,0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컨콜 내용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펄어비스는 지난해 영업 손실 1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좀 반등의 고개를 들었던 게임주들이었는데 과연 반등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까지 여러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카카오 때문에 소갈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유조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국내 증시 정부의 밸류업 증시 부양 정책이 이어지며 반등의 고개를 들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가 우리 증시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 하지만 정작 상장사들은 배당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장사 4곳 중 한 곳은 3년간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하고 있는 기업들, 남인호 소장님이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바로 배당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은 비율이요, 퍼센테이지가 25%입니다. 100개 기업 중에서 25개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않는다는 말에 강조할까요? 이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배당을 못 하죠. 그러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지 않는 거, 이거 올바른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당기 순이익, 번 돈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예컨대 이거죠. 100억이 당기 순이익인데 20억을 배당으로 줬다. 그럼 배당 성향은 2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배당률이 높은, 배당 성향이 높은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자그마치 배당 성향이 45%입니다. 기업이 100억을 벌면 45억을 주주들에게, 그 회사의 주인들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미국이 40, 프랑스, 독일이 40, 프랑스가 39, 이웃나라 일본도 자그마치 36%입니다.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몇 퍼센트입니까? 불과 20%입니다. 100억을 벌면 20억만 배당을 주고 나머지 80억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 쓰겠죠. 그러나 그중에는 회사를 위하지 않고 어떤 대주주나 그런 경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걸, 그런 의구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배당 성향을 올리는 것이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는데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익이 안 나면 당연히 배당 못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면 당연히 배당을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배당에 인색한 분위기 이렇게 고착화 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도 국내 증시를 조금 외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주주들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우량 기업의 기준을 3가지로 보는데요. 1번, 국민연금이 5% 이상 가지고 있는가? 2번,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회사 지분 10% 이상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3번이 중요합니다. 5년 연속 배당을 했는가? 이 3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면 저는 그 기업은 초우량 기업으로 봅니다. 예컨대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배당을 5년 연속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버리십시오. 왜? 더 좋은 기업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투자자들이 올바른 기업을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뭐 우리나라의 오너 경영인들 굉장히 많은데 월급 대신 배당을 좀 늘리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화점주 실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3사가 작년 역대 최대 매출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익성은 악화했죠. 주요 배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 김선영 대표 짚어주시죠.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헤드라인만 보면은 야 이거 뭐 장사는 잘했는데 남는 게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각각 사업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이유들이라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 등의 영향이 컸는데 고정비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성과급 부분은 뭐 일 잘했으니까 주는 비용이고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내년에 나올 비용은 또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롯데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 전개 접하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해외 쪽에 앞으로 추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 전반적인 순이익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사업 투자 느낌에서 걱정할 스토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PBR 측면에서 유통주들이 반등을 보일 때 이 유통주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냐고 김선영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 펀더멘털 측면으로 이번엔 접근해 보는 겁니다. 백화점 3사 올해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모든 기업, 뭐 업종을 망라하고 모든 기업들 중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장사 잘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사를 잘해야지 뭐 비용 절감해서 남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으면 뭐 배당을 주고 이 배당 성향을 올리고 막 이러지, 사실 장사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장사라는 건 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건데, 백화점 각각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주요 3사 중에 일단 영업이익이 YOY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신세계백화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이 기간 동안에 한 12.4% 감소한 4,399억 원으로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2조 5,570억 원으로 늘었고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신세계백화점의 상황을 좀 보니까 물가 상승 여파로 관리비와 고정비, 판촉비가 상승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2022년도에 역대급 실적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직원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잖아요. 뭐 경영분들도 잘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실적 잘 나온 거는 진짜 직원들이 정말 우리끼리 표현을 막 뼈를 갈아서 만든 매출이기 때문에 잘한 직원들 당연히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챙겨준 건데 이거 가지고 사실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주주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 열심히 일한 직원 많이 챙겨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잘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매출이 2조 4,026억 원이 나왔습니다. YOY로 4.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6% 감소했는데 명품, 영패션, 스포츠, 화장품이나 식품 등 매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장사되는 것도 다 올랐죠. 그리고 인건비나 수도광열비나 감가상각비, 뭐 고정비가 좀 증가했다는 부분인데, 고정비가 사실 조금 증가한 부분은 이 고정비라는 거 한번 픽스가 돼버리면 이게 매년 나오는 비용이라서 이게 만일 진짜 뭔가 뭐 인건비 줄이려면 직원들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줄지 않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커버링해 나갈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3사 중에 사실 점포가 제일 많은 것이 롯데백화점인데 지난해 매출 3조 3,0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77억 원 정도로 3.2% 사실 많이 감소한 것도 아니에요. 3.2% 감소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의 경우에 매출 총액이 증가했고 판관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데, 국내는 괜찮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매출이 지난 9월 달에 오픈한 롯데몰 그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쪽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갖다 부어야 될 시기고, 이게 어느 순간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장 리뉴얼하고 뭐 프리미엄 브랜드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요 점포 리뉴얼하고 해외 브랜드 입점시키고 갤러리 강화하고, 그리고 신세백화점 같은 경우는 식품부터 명품까지 이제 온오프라인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지금 영업이익 측면에선 고정비 상승과 일회성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좀 주춤하고 있는 유통주 소식 점검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 증권사가 색다른 주주 정책을 발표해 화제인데요. 증권부 유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주가 참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저PBR주 투자 열풍을 타고 그동안 좀처럼 오를 일 없었던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 눈에는 좀 덜 띄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오른 증권사 중 하나가 바로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올 들어 주가가 16% 올라서 이 증권사들만 놓고 보면은 하나투자증권과 나란히 상승률 최상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주가는 7만 원을 내다보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데, 이 대부분 증권주들이 최근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머물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네, 계열사로 신형 뭐 자산운용도 있고 대표적인 이제 가치 투자 본산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데인데 신영증권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전환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오는 4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점이 만료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우선주도 전량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우선주 상장 폐지 우려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우선주에서 지속적으로 좀 자사주를 매입해온 결과 무려 74%가 자사주로 묶여있게 됐고 이 결과 거래량이 좀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일도 빈번했고 또 결국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보통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주주들의 지분 구성에 좀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신영증권의 보통주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원국희 명예회장과 2세 경영인인 원종석 회장 지분이 합쳐서 약 27%인데요. 우선주의 전환을 마치고 나면 약 1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지분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하는 대신에 보통주의 지분율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자사주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36% 수준인 보통주의 자사주 비중이 52.68%로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또 이 결과 유통 주식이 한 4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점에서 앞으로 막대한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의무화하는 정도까지 강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옵니다. 자사주는 좀 배당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의 근거인데요. 다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발행 주식 총수가 전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 확대 등의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신영증권의 배당 수익률은 약 6%, 보통주가 5.8%, 우선주가 6.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영증권이 52년 연속으로 경영 흑자 달성했다라는 점이죠. 굉장히 독특한 경영 성과입니다. 보수적 경영을 뭐 했다는 얘기이긴 한데 작년 성적은 어땠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까? 네, 신영증권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오는 5월 말에서 한 6월 초쯤에 배당금과 함께 좀 확정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러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또 해외 자산 투자한 손실 등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신영증권은 이 같은 자산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안정적인 성과를 여전히 이어갔을 것으로 회사 안팎에서 보고 있습니다. 52년 연속 흑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실적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이 작년 호실적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 넘게 2배 넘게 뛰었죠. 주요 포인트를 조우진 대표가 짚어주시겠습니다. 그 한전기술은 원전에서 이제 EPC라는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원전이 가동을 하면 원전 운영 보수하는 걸 이제 한전기술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한 원전을 갖다 짓겠다 그러면 실제적인 시행 주체는 이제 한수원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한전기술이 이제 EPC 부분을 담당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기업적으로 두산에너비터 있지 않습니까? 그 두산에너비터 무엇을 하느냐? 원자력에서 핵심이 이제 원자로인데 원자로를 이제 두산에너비터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미국에서 뭐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소송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은 누가 짓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현대건설 또는 삼성물산. 예전엔 주로 현대건설 많이 지었는데 현대건설 독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는 또 삼성물산이 짓는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어떤 주식들을 봤을 때 이것이 원전 관련 주식인데 이것이 어떤 분야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그 한전기술이 그
109%에 해당한 영업이익을 갖다 올린 이유는 신한울 3, 4, 5기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할 원전이 없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신한울 3, 4, 5기 재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전기술이 원전만 하지 않고 다른 발전 부문도 E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하면서 역시 영업이익이 뛰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원전을 누가 더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그 한전 기술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기 때문에 루마니아 체코 원전이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 주가들도 뛰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또 어디가 있냐면 사우디가 신규 원전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당연히 이제 그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전을 지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도 이제 다른 이제 사우디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있고, 그러나 사우디 역시 원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든 이유는 옆에 UAE를 보면 자극을 받았는데, UAE는 사우디가 보기에는 되게 작은 국가고 별로 이렇게 역량이 부족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지으면서 또 잘 지었고 운영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UAE 원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원전을 또 우리가 추가로 수주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련 종목들은 모두 뛰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전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한전기술의 이제 51%의 지분율을 이제 그 한전이 갖고 있습니다. 한전이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으면 계속 적자 많이 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한전기술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행오버를 할 수 있죠. 근데 한전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행오버의 부담도 덜었다는 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오버 부담까지 완화가 되며 호실적을 기록한 한전기술, 원전주 이제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주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W게임즈입니다. 마케팅비 정상화 효과와 함께 올해 이익 전망치를 재차 올려잡으면서 다울투자증권은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 만나보시죠. 영풍재지 미수금 등으로 1,914억 원의 4분기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 브로커리지 반등이 예상된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네오위즈인데요. 대신증권은 네오위즈에 대해 4분기 피해 거짓의 흥행 부진이 아쉬운 판매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기대 이상의 신작 흥행이나 내년 덤만추 IP게임의 출시 일정이 가시화되어야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입니다. 이 소모품 확대, 수익성 개선 주목이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 실적 내용이 나쁘진 않았지만 연말 효과가 아쉬웠고 해외 슈링크 시리즈 판매량은 브라질과 태국 등 주요 국가를 통해서 계속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2년 연속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두산그룹의 호실적 소식은 남인호 소장님이 자세하게 전해드릴까요? 네, 두산의 홀딩 컴퍼니 모회사죠. 두산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체 매출이 19조를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조 4,300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2년 연속 1조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효자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켓이 되었고요. 이제 두산이 말 그대로 영업 적자에서 완전히 흑자로 전환되고 이제는 금년부터는 신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우리 투자 입장에서 관심이 주가인데 주가는 흐름이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맞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두산하면 딱 오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무거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회사인 두산이 지금 주가가 9만 1,0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두산 밥켓이 4만 6,000원대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무거운 감은 있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 주가 상승이 별로 없었던 두산 기업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소식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실적 공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텔레칩스가 반도체 불황을 뚫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넘게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조우진 대표가 구체적인 상황 설명해 주시죠.
그 텔레칩스는 반도체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 요즘은 이제 차량용에도 전장 부품이 예전부터 이제 50% 이상 넘었는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텔레칩스는 그 자동차의 AP 두뇌라 할 수 있는 그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텔레칩스는 현대 기아차의 매출 얼마만큼 이제 그 판매가 높으냐에 따라서 연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텔레칩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텔레칩스가 작년 영업이익이 168억 유로 전년 동기 대비 83% 뛰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가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더불어 잘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텔레칩스가 현대 기아차만 목매였느냐 그건 아니고 텔레칩스가 이제 유럽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AP 그 전장용 자동차 AP를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텔레칩스의 또 다른 먹거리로서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텔레칩스가 이번 영업이익이 뛰는 또 다른 배경 중 하나가 뭐냐면 텔레칩스의 자회사에는 칩셋 미디어가 있는데 칩셋 미디어의 그 지분별 평가액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분별 평가액을 보면은 칩셋 미디어가 작년 1년 동안 보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텔레칩스의 지분별 평가액도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는 결국은 그 현대 기아차의 판매額가 얼마나 되는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텔레칩스가 추가로 그 유럽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차에도 역시 납품할 수 있냐 이걸 동시에 보시면은 텔레칩스의 주가 상향, 주가 전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실적 사상 최대를 기록한 텔레칩스 소식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증권사들 지난해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죠. 시장의 시선은 작년 예상됐던 부진을 털고 올해 얼마나 회복할지로 옮겨가고 있는데 실적 체크하고 투자 포인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환 기자님, 현재까지 발표된 증권사 실적 현황 어떻습니까? 네, 대형사들 가운데 4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곳이 여럿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4분기에 1,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키움증권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2,7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은 연간으로 3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만 4천억 원 가까운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부동산 PF에서의 손실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주 우려할 만은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역시나 4분기가 또 변수가 될 텐데요. 메리츠증권이 작년에 연간 8,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를 제치고 좀 증권업계 1위로 등극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작년 실적이 과연 저점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실적에 일회성 비용을 대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달 중으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화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조기 인하 기대감은 다소 줄었지만은 올해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등 환경은 좀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 올해는 좀 다시금 1조 클럽 증권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1조 클럽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움증권도 1조 원은 못 미치겠지만 9천억 원대까지 영업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도 8천억 원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최근 저PBR 강세 속에서 국내 증권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수익을 예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가 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장부가를 말하는 PBR로 보더라도 높아야 0.5배 수준이어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단연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자, 국내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서서 정리에 힘을 쓰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시장 취지에 따라서 대체 투자 비중이 높은 곳들은 향후 좀 추가적인 실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